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논어의 군자질몰세 이명불칭언입니다. 이 말은 군자는 사는 동안 자신의 이름이 칭송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가치 있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후세에 의미 있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공자는 군자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군자는 자신의 명성을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결과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 있는 가치와 함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자신이 한평생 쌓아온 공적과 덕이 후대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보다는 내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칭송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자와 제자인 자공의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습니까?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덕을 쌓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그 가르침과 행동이 후세에 영향을 미칠 때 자연스럽게 이름이 남는 법이다. 자공은 공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 배움을 쌓고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학식을 갖춘 인물이었으며 훗날 공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사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천하며 후배 학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널리 퍼뜨렸기에 단순한 제자가 아닌 스승의 뜻을 이어간 중요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만약 자공이 단순한 언변가로만 머물렀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움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고 덕을 쌓으며 후대를 위해 헌신했기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에서도 자신의 업적과 가치로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단순히 회사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창의성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는 늘 갈망하고 늘 미련하게 도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애플에서 한때 쫓겨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넥스트와 픽사를 창립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할 때 단순히 애플의 CEO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혁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을 함께 기억합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며 잊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혁신이라는 가치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도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신념을 지켜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평가받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삶을 살면 그 가치는 오랫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질몰세 이명불칭언는 단순한 명예욕이 아닌 올바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미 있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좋은 영향,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 따뜻함, 우리가 남긴 가치들이 곧 우리의 이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 속에서 지혜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열려전에 나오는 과전이하입니다. 이 말은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전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본래 후한 시기의 책인 열려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충직한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본래 여성들의 덕목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후대에는 일반적인 삶의 처세술로 확장되었습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마치 오이를 훔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면 마치 오얏, 곧 자두를 따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상황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사회에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혜입니다. 그럼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시대 양진은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관리로서 자신의 명예와 도덕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으며 조금이라도 부정한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양진의 집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과거 그가 발탁해준 한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진에게 황급히 인사하며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발탁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보잘것없는 금덩이를 받아주십시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양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관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떠났습니다. 양진의 곧은 신념과 강직한 태도는 후세에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양진이 밤중에 몰래 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언젠가는 밝혀졌을 것이고 그의 평생 쌓아온 청렴한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과전이하의 교훈이야말로 그의 삶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과전이하의 교훈은 유효합니다. 한 유명 배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연기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동료 배우와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인터넷에 유포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분 관계였고 업무 관련된 논의를 하던 자리였지만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추측성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비밀리에 연애 중이다, 가정이 있는, 배우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는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조심하게 되었고 과전이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떳떳해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다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실추된 명성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행동 하나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오해를 해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의심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전이하의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백해도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 처리를 할 때 남들이 오해할 수 없도록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변명을 하기보다 애초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평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뢰를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과전이하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신뢰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의심받을 행동을 피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신뢰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여 평생을 지켜줄 든든한 명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생활하면서 과전이하의 지혜를 떠올리며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고전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행지이부저언 습이이불찰언 종신유지이부지기도자중야입니다. 이 말은 행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할 뿐,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평생을 행하면서도 그 도를 깨우치지 못하는 자가 많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며
도덕적 수양과 올바른 정치에 대해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성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과정까지 많은 행동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를 경계하며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배를 몰아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나침반을 보는 일 없이 배를 몰았습니다. 그의 배는 늘 비슷한 항로를 따라갔고 선장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쳤고 선장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침반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동안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나침반 읽는 법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길을 잃고 조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의미 없이 행동을 반복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장은 배를 몰 수 있었지만 왜 특정한 항로를 따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습관에 의존했을 뿐 그 행동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모님이 시키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시험을 봐야 하니까 공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지.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거야.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목적 없이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동의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맹자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행동의 의미를 되새기기입니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도 왜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찰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오늘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기입니다. 단순히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네 번째, 배움에 대한 태도 바꾸기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단순한 습관에 갇혀 살아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고전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책은담에 나오는 성천징철 즉기식가름 무비강제신심 심지친미 종담선연계 총시파롱정원.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이 맑으면 기가를 면할 정도만으로도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심지가 혼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면 비록 선을 이야기하고 부처의 진리를 풀이한다 해도 이는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일일 뿐이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본성이 맑고 깨끗하면 단순한 삶을 살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마음이 혼탁해지고 욕망에 휘둘리면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결국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책은담은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쓴 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균형 잡힌 태도와 깊은 사색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도덕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처세와 깨달음을 함께 담고 있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천성이 맑은 사람과 혼탁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본성이 맑으면 세속적인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지럽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거창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헛된 말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멋진 말을 되풀이하며 허황된 욕망을 채우려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구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청빈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밥상을 차리며 살았지만 언제나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더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식사와 맑은 물 한 잔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네. 욕심이 생기면 끝없이 채워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반면 같은 마을에 또 다른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입으로는 성현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지만 권력과 부를 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바라며 귀족들에게 아첨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한 잔치에서 만났습니다. 유학자는 선비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 초라하게 사십니까?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의 삶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내 마음은 평온하지만 그대는 매일 욕망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참된 지혜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그제야 유학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비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SNS에서 수많은 철학적인 글귀를 공유하고 명언을 인용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 유명한 자기 개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장에서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겨야 합니다라고 설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끊임없이 더 큰 강연장을 찾고 더 높은 강연료를 요구하며 자신의 명성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중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욕심을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 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가르침과 실제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도 종종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맑고 단순하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해도 결국 헛된 울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중시해야 합니다.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순한 삶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습관을 기릅니다. 셋째, 자기 성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넷째, 비움의 미학을 익혀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온을 우선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책은담의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성이 맑으면 단순한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고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제사경 상사의 기가이입니다. 이는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상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뜻입니다. 과연 공자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강조하며 조상에 대한 예와 감정을 담아낸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며 상은 단순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진정한 슬픔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가정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철저히 지켰으며 부모와 가족을 잃었을 때는 3년상을 치르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전통적인 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오늘의 구절과 관련된 2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 정약용은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모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3년상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묘 근처에서 초가집을 짓고 3년 동안 거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묘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심지어 웃음조차 삼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그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분이 떠난 지금 내가 3년 동안이라도 그리워하며 예를 다하는 것이 어찌 과하겠는가. 그의 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실천은 그의 학문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사회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던 박 사장은 평소 바쁜 업무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년 조상 제사를 챙겼고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충분히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떠올릴 때조차도 깊이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장례를 치를 때도 형식적으로만 했을까? 그날 이후 그는 제사를 지낼 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상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공자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와 상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이들을 진심으로 기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자의 제사경 상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를 지낼 때 형식보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가족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장례를 치를 때 슬픔을 충분히 나눠야 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고인을 기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전통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조상에 대한 예와 애도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제사경 상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고전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잊고 살기 마련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난 이들의 자리를 보며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어 보려 합니다. 미귀 삼척토 난보백년신 이귀 삼척토 난보백년분. 즉 아직 석자되는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100년을 보전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되는 땅 속으로 돌아간 자는 100년 동안 무덤을 지키기 어렵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남겨진 이들의 삶까지도 함축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삶과 죽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살아있을 때 아무리 애써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고 나서도 자신의 흔적을 온전히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덤조차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지죠. 이 말을 듣고 나면 허망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 더 의미 있게 살고 죽은 뒤에도 좋은 영향을 남기는 삶을 고민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종종 삶을 낭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일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끝난 후에도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명심보감 구절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조선시대와 현대에서 찾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생전에 화려한 무덤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이 보존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산군의 무덤입니다. 그는 한때 왕이었지만 폐위된 후 쓸쓸히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고 그의 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혔습니다. 반면 세종대왕의 무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차이가 아니라 세종이 남긴 유산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덤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긴 행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일본의 기업가 손정희는 젊은 시절부터 나는 내 삶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며 수많은 기업을 키웠고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생전에 혁신을 이끌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업적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흔적입니다. 돈, 권력, 명예가 사라져도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남긴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합니다. 남을 도운 사람은 죽은 후에도 기억됩니다. 작은 선행도 모이면 큰 울림을 줍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오늘의 구절인 미귀삼척토 난보백년신 이귀삼척토 난보백년부는 단순히 죽음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깊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명언인 앙이사지 야이게일 행이득지 좌이대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구절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다행히 묘안이 떠오르면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고민을 깊이 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맹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첫 부분인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각하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작은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겪는 고민들이 때로는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은 1000번 넘게 전구의 필라멘트를 바꿔가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전구를 만들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는데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점점 더 지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제자가 선생님,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1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고민의 깊이를 더하며 결국 묘안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 어떤 해결책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밤낮으로 생각하고입니다. 이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깐의 여유 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맹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 문제 등 무엇이든 마주하면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해결책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번뜩이는 생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생각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개념을 떠올린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뉴턴은 그 생각을 단번에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밤낮으로 수많은 실험과 고민을 반복하며 중력의 개념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사과가 왜 떨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단순히 한 번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깊이 파고들며 수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는 고민을 멈추지 않았고 그 끝에 큰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구절의 세 번째 부분은 행여 묘안이 떠오르면은 우리가 고민하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해답을 찾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묘안은 곧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민과 더불어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 제품들이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플을 떠났을 때 애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여러 해를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아이폰이 출시되었고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잡스는 그의 묘안을 찾아내기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해답이 떠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간적인 번뜩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깊은 고민과 준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에 대해 내내 고민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자의 이 구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깊은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꾸준히 고민하고 기다리며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결국 해답은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자신의 삶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맹자의 가르침처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절은 바로 기용전야귀 승 구죽둔병 생좌의 공성증력굴 구폭사즉구경 부족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군대를 이용하여 전쟁할 때는 빠른 승리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병사가 둔해지고 예기가 꺾이고 성을 공격하면 아군의 힘이 소진된다. 오랫동안 군사를 바깥으로 노출하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손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빠른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군사들의 체력이 소진되고 병사들의 의욕이 떨어지며 결국 국가 자원까지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중간에 열정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이 계속 미루어지면 초기에 가졌던 의욕도 점차 사라지고 마침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는 미국의 영화배우 톰 크루즈를 떠올리면 그의 액션 영화에서 보여주는 빠르고 화려한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톰 크루즈는 영화 촬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빠르게 촬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는 한 장면을 촬영할 때에도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끝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죠. 이러한 원칙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을 끝내는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손자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병사가 둔해지고 예기가 꺾인다는 말은 일이 너무 오래 끌어지면 처음에는 정렬되었던 목표와 의지가 흐려지고 결국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이 말은 특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초반에 의욕이 넘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반드시 시간 내에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프스를 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954년 알프스 최초로 고산 등반을 완수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산을 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여정을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르게 전진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휴식하며 천천히 올라갔죠.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여정을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정해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달성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성증력굴은 성 공격은 힘이 빠진다는 의미로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는지를 말합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그 결과 결국 아군의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길게 끌어갔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 목표가 과도하게 많은 자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급성장할 때 종종 자원의 과잉 소비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장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일어나면 결국 경영 자원이나 인력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갑작스럽게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자원을 소모한 경우 초반의 성과는 좋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자원을 고갈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기업은 너무 오랫동안 자원을 소모하게 되고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의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가 말한 빠른 승리와 오랫동안 끌지 않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아끼고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원도 고갈되고 결국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훈을 통해 삶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에서 나온 구절인 불인자 불가이구 처약 불가이장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상황에 오래 머물지 못하며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견디지 못하고 반대로 좋은 상황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곤궁한 상황이란 어려운 상황, 즉 고난이나 위기, 어려움을 말합니다. 공자는 어질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다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큽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하고 결국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짐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 한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미스.
존 스미스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초능력처럼 뛰어난 인내와 덕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는 작은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자금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돕고 신뢰를 얻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업은 점차 성장했고 결국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질한 덕이 그를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와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질지 못한 사람은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죠. 두 번째로 공자는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편안한 삶도 결국 덕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편안한 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운이나 좋은 상황이 한 번 오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만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왕좌에 올랐고 큰 힘과 자금을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통치가 번영을 가져왔고 나라의 경제와 군사력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어질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죠. 결국 그의 나라에는 점점 불만과 갈등이 쌓였고 외적인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나라의 위기를 막을 힘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닌 덕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공자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을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마음의 넓이를 말합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이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원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항상 인을 배우라고 충고했습니다. 왕이여 자비롭고 정직하게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했죠. 결국 그는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외국의 침략에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졌습니다. 왕국은 결국 침몰하고 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그의 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상황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편안한 상황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은 단순히 군주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며 좋은 상황이 계속되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지키는 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좋은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며 꾸준히 덕을 쌓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한 상황에 오래 머물지 못하며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는 공자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덕이 부족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덕을 쌓고 인내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결국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나온 구절을 통해 청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절은 바로 금침포견지외 능제서일거 청사지장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부자리와 소못 외에 책을 한 술에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청렴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렴은 간단히 말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청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청렴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그것을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정치가나 선비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부패하지 않으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청렴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권력과 물질적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항상 자신의 직책을 사람들을 위한 일에 사용했으며 부패한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공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교만하거나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청렴함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후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선비들의 청렴한 삶이 바로 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정약용은 청렴한 선비의 행장을 정의하면서 이부자리와 소못 외에 책을 한 술에 싣고 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인 책을 중요시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과 사고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정약용은 선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책과 지식에 두었고 그것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책을 한 술에 싣고 간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지식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아시나요?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농부였던 찰스 디킨스는 책을 읽고 그의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점차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었고 결국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생의 교훈을 전했으며 그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로 책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청렴한 선비는 이런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청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청렴은 단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특히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부정이나 타협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언제나 솔직한 태도로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유력한 인물이 그에게 돈을 주며 시험 문제를 유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거절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직업을 가르침과 청렴으로써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결국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청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청렴은 단지 도덕적인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책을 한 술에 싣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초월하는 정신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성장과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청렴한 선비의 행장은 단지 고상한 선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청렴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작은 일에서부터 청렴을 실천하며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